친정아빠 돌아가신 후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한 일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경기도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가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저에겐 꼭 대학 가라면서 학원비를 챙겨주었어요. 새 옷 한 벌 안 사 입는 언니 덕분에 약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같은 과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둘 다 월급 받으며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불렀습니다. 내가 떠나면 땅은 둘이 나눠 가져라. 그 무렵 친정 땅 주변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15억 넘게 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작은 땅만 받을게요. 큰 땅은 언니 주세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언니가 뒷바라지 해줘서 내가 편하게 잘 살잖아. 언니한테 받은 거 이거로 갚고 싶어. 그 모습을 본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왜 유산을 포기해? 그 돈이면 우리도 약국 차릴 수 있잖아. 내 약사 면허는 언니가 만들어준 거야. 그 은혜는 돈으로도 못 갚아. 남편은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몇 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언대로 언니는 큰 땅을, 저는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처제가 보낸 거 맞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소송 서류가 집으로 왔는데 언니가 보고 충격받아서 울고 있어. 급히 언니 집으로 달려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상속분 반환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제 이름이었고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똑같이 나누자고 하지. 왜 앞에서는 양보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소송을 하니? 언니,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내가 집에 가서 알아볼게. 내 마음은 진짜로 그때랑 변함없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짓이야? 남편은 처음엔 모르는 척 하더니 결국 인정했습니다. 당신 목 찾으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요즘에 언니한테 다 주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도 그거로 약국 차리고 빨리 돈 벌어야지. 그래서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소송을 냈다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평생 엄마처럼 날 키워준 언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하고는 더 못 살아. 이혼하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할 거야. 그렇게 약국 차리고 싶으면 내 돈으로 차려. 결국 저는 남편이랑 이혼했습니다. 몇 년 뒤 언니는 상속받은 땅에 건물을 짓고 저를 불렀어요. 이 건물 1층은 너 주려고 비워놨어. 언니는 그곳에 제 이름으로 약국을 차려주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혼자 다 가질 생각이 없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가족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시댁에서 들은 그 말에 8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결혼 8년 차, 저는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돈을 버는 사람보다 며느리여야 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1년에 4번, 저는 매번 반차를 내고 장 보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상을 혼자 다 차렸습니다. 시누이는 늘 집이 멀어서 늦었네 이러면서 제사 시작 30분 전에 와서는 음식만 드시고 갔습니다. 그날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올케는 동생이 잘 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순간 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님, 저 오빠 월급으로만 안 살아요. 저도 월급 받는 워킹맘이라고요. 다음 제사부터는 반차 내고 오는 거 못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사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달 뒤가 시어머니 칠순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님은 굳이 집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 퇴근 후마다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상이 거의 다 차려졌을 때 시누이가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순인데 음식을 이거밖에 안 했어? 올케, 준비를 너무 못했네.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얘가 결혼 생활을 8년을 해도 음식을 이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 아들 제대로 된 밥은 먹나 몰라. 우리 아들이 잘 버는데도 일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오니. 친척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 주셨습니다. 참다 못해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친척들 다 와 있는데 이러면 엄마가 뭐가 돼? 빨리 나가자. 그 한마디에 깨달았습니다. 8년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시댁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은 남편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살기보다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8년 동안 참은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제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혼 12년.
아내와 사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만 봐도 화부터 납니다. 저희는 결혼 12년 차 부부입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고 아내는 정반대입니다. 좀 늦을 수도 있지. 세상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예전에는 이런 성격이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함께 가게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상가까지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장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매달 대출이자에 재료비까지 빠져나가면 죽어라 일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9시면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11시 오픈을 준비합니다. 아내가 늦어서 전화하면 지금 나가. 애들 챙기느라 늦었어. 11시 오픈인 거 알잖아. 손님이 11시 땡 하자마자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은 꼭 옵니다. 저 혼자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면 아내가 20분쯤 지나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같이 장사하는 의미가 뭐야? 나도 애들 챙기고 왔잖아. 당신만 힘들어? 손님이 나간 테이블이 그대로인데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테이블 좀 빨리 치우면 안 돼? 알았어. 할 거야. 왜 사람을 계속 닥달해? 제가 답답한 건 장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퇴근해 집에 가면 TV가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씻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애들 TV 얼마나 본 거야? 어제도 하루 종일 봤잖아. TV 좀 본다고 큰일 나. 한 번은 아이가 소파에서 뛰다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꿰매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폭발했습니다. 애들 좀 잘 돌볼 수 없어? 당신은 애들이 기계인 줄 알아? 시간 맞춰 밥 먹고 시간 맞춰 자고 한 번도 안 다치고 당신 기준에 맞춰 살면 나 숨 막혀. 나는 숨이 안 막히는 줄 알아? 가게 망하면 대출은 누가 갚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정말 몰라? 아내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지. 어쩌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만 삐끗해도 가게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늘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결국 크게 싸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어. 당신이랑 나는 너무 달라. 그날부터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게으른 건지, 제가 지나치게 빡빡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너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보면 사랑보다 짜증이 먼저 나는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반대인 부부, 계속 맞춰가며 살 수 있을까요?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시누이는 기어이 가져갔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임신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라 온 가족이 정말 기뻐했어요. 친정엄마는 큰맘 먹고 선물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TV 보니까 이런 거 많이 쓴다더라. 우리 손주 좋은 거 태워.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고급 유모차였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네가 얼마나 기다린 아기인데. 엄마 축하 선물이야.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아기 방에 고이 보관해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8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시누이가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희 집을 자기 친정처럼 생각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김치를 가져오셨다가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렸어요. 몇 달 전 남편 생일날 시누이가 마음대로 아기 방에 들어갔다가 유모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엄마, 나도 이거 사줘. 넌 유모차 있잖아. 내 거랑 급이 다르지. 올케는 좋겠다. 친정에서 이런 것도 척척 사주고. 며칠 뒤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여름휴가 가는데 그 유모차 좀 빌려줘요. 안 되죠. 우리 아기도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먼저 좀 쓰고 깨끗하게 돌려줄게요. 싫어요. 엄마가 우리 아기 첫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유모차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유모차 못 봤어?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휴가 때 쓴다고 가져갔어.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안 된다고 했다고. 이미 가져간 걸 어떻게 깨끗하게 쓴대. 기가 막혔지만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 뒤 시누이가 유모차를 가져왔습니다. 올케 언니 잘 썼어요. 역시 비싼 게 좋더라. 그런데 유모차 상태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바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아이 앉는 부분에는 우유 흘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쓴 거예요? 애 키우면 이 정도는 묻어. 언니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까지 거들었습니다. 닦으면 금방 지워지겠네. 어차피 너도 애 태우면 더러워질 건데 뭘 그러니? 어머니, 허락 없이 가져가서 이렇게 만든 게 맞는 행동인가요? 오빠가 빌려줬잖아. 하지만 주인인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새 제품으로 사다 놓으세요. 미쳤어요? 멀쩡한 걸 왜 새로 사? 그럼 멀쩡한 거 가져가세요. 제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제 허락 없이 가져간 거잖아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예요. 가족끼리 유모차 하나 가지고 신고를 해?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가져갔잖아요. 저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알려주지 마. 결국 신우이는 똑같은 새 유모차를 사왔고 자기가 사용한 건 가져갔습니다. 가족이라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까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봐줘야 했나요? 야근이라던 남편을 그곳에서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분명 야근이라고 했는데 시댁 앞에 세워진 익숙한 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가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요즘 일이 몰려서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끓는데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버티는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식탁부터 살폈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몸이 너무 아파서 장을 못 봤어. 내일은 신경 쓸게. 됐어. 그냥 먹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나 너무 힘든데 며칠만이라도 일찍 오면 안 돼? 일이 내 마음대로 되나? 주말에는 청소기를 돌리다 짜증까지 냈습니다. 애 키우는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다 애까지 병 걸리겠어. 나 계속 아팠잖아. 아기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다들 애 키우면서 살림도 해.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몸이 더 나빠졌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아이를 아는 팔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 오늘 병원에 가야 하니까 퇴근하고 빨리 와줄 수 있어? 오늘도 야근이라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남편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 차가 왜 여기 있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어머니, 얘 잠깐만 봐주세요. 병원에서 수액만 맞고 올게요. 그래라. 이상했지만 따질 기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내가 아기 볼게. 그날은 묻지 않고 부탁만 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와줘. 알았어. 노력할게.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 먹고 갈게.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식탁 앞에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왔어? 야근한다며? 나는 아기 보느라 밥도 못 먹고 쓰러질 지경인데 당신은 여기서 매번 저녁 먹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먹고 가라고 해서 몇 번... 그때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밥을 안 해주니까 좀 챙겨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니? 어머니 아들은 밥 못 먹으면 안쓰럽고 며느리는 독감 걸려 아기 안고 굶어도 괜찮으세요? 제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집에 오는 내내 빌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자꾸 오라고 해서. 당신은 회사 때문에 못 도와준 게 아니었어. 그냥 나랑 아기는 안중에도 없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2시간도 안 돼 부모님이 달려오셨어요. 아버지는 야윈 저와 아이를 보더니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겠다더니 영양실조라고? 내가 친정 가까이 살라고 했더니 자네 출퇴근 편하게 해주겠다고 이쪽으로 온 거잖아. 그런데 우리 딸이 쓰러질 때까지 뭘 했나?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아이 낳으면 내가 더 많이 할게. 당신 혼자 힘들게 안 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못 도와준 것과 거짓말하며 외면한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깨진 신뢰까지 다시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